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별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강제징용 해법의 골자를 공개하는 자리였죠. 정부는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향후 수령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양국 간의 대립이 첨예하고 일본 기업이 판결금을 내놓을 것 같지 않으니 우리 기업에게 돈을 받아서 재단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토론자로 참석한 피해자 측 관계자들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인권 침해 문제가 돈 문제로 전락했다. 일본 책임을 면책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야권과 시민사회 역시 굴욕적인 해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가해자는 빠지고 피해자 측이 대신 내는 돈을 받아라. 이게 어떻게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1월 12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연 아닙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환급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 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천하람의 천하무적, 국민의힘 혁신위원이죠.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2023 신년 인터뷰, 오늘은 봉화군으로 갑니다. 봉화군 박현국 군수를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임미애의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을 분석해보는 시간, 천하무적,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 요새 제일 핫하시죠? 네. 예, 뭐 지난 주말부터 해서 오늘까지도 계속 매스컴을 타고 있는데, 자, 나 전 의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압박이 무척 상당히 매우 강합니다. 자, 당대표 선거에 대통령실이 이렇게까지 관여해도 되나 하는 그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도어 스태핑에서 분명히 당무에 관해서 개입 안 하겠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었는데, 네. 지금 요즘 보면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는 대통령께서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게 조금 잘못된 얘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얘기 자체가 잘못됐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 좀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법적으로는 평당원이라고 하지만 사실 1호 당원이다라는 표현을 하듯이 네. 당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의 상황은 이게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의지인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의지인지 아니면 윤심 파리를 하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마케팅인지 모르겠지만 좀 과열되어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나경원 전 의원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대표를 나갈 거면 확실히 당대표로 노선을 정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준 지위들을 확실히 이제 사임을 하고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임해야 되는데 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스포트라이트 다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라고 불쾌할 수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예. 다만 그런 경우라도 아니 이런 거는 우리 입장에서 좀 불쾌하다. 차라리 어떤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해달라. 라는 정도로 입장을 내야지. 무슨 뭐
뭐 상종 못할 사람이다, 뭐 애도 아니고 이런 식의 너무 감정적인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는 이게 이제 결국은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걸 원치 않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불러오기 때문에 너무 과한 반응이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저출산 부위원장 직을 일단은 뭐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네. 대통령실에서는 뭐 대통령이 지금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애정이 크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나오지 말라 이겁니까? 아마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그 애정이 크다 이런 게 이제 뭐랄까요,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이 뭐 누군가에 대해서 애정 뭐 이런 걸 언급할 뭐 지금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오히려 약간 바로잡겠다라고 내놓긴 했습니다만은 혹시 아마 이제 뭐 언론사에서 완전히 없는 얘기를 쓰진 않았을 거고 그런 식의 코멘트를 한 대통령실 구성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저는 그 사람은 정말 혼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어제까지는 자기 정치한다, 뭐 상종하면 못할 사람이다 하다가 갑자기 애정이 크다 이러면 이걸 누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한마디 한마디 좀 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 정도까지 이 상황이 온 이상 대통령실 입장에서 좀 못마땅한 부분이 있더라도 사실상 사의를 받아들이고 그냥 나경원 전 의원 출마를 그냥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미 관계가 파탄이 거의 났는데 여기서 부위원장직 더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렇게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그렇게 나올 것 같지 않아서 하는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이제 곧 순방을 하지 않습니까? 해외 순방을. 내일 모레 떠나시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순방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사의를 수리 안 하고 서로 조금 이렇게 휴지기를 잠깐 가지면서 이렇게 좀 입장을 탐색하는 그런 기간을 가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되긴 합니다. 지금 나 전 의원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상당히 지금 황당하고 일단은 너무 황당하고 화도 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당심에서 1위 아니겠습니까? 지지율.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1등 하고 있는데 출마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출마를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서 퇴로를 좀 열어주면은 아마 출마 의지를 접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퇴로라면 어떤 걸 의미하죠? 뭔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뭐 다른 자리를 좀 생각해 보자거나 대통령실에서 어떤 그 시그널을 준다면은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어떤 분위기를 보면. 이게 왜 지금 그러냐 하면은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당에서 비주류를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의 항상 주류에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당원들도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하는 당원들도 대부분 주류적인 입장에 있는 당원들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뭐 당연히 뭐 대부분 그러시지만 그런 당원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 대통령과 본격적으로 각을 세우면서 출마하는 게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결심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계속해서 뜸을 들이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만 한 가지 이제 그 고려 요소는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는 사실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 전에 나온 어떤 여론조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당원들의 지지가 대통령실의 못마땅함이 표출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높게 가느냐 아니면 한풀 꺾이느냐 이 여론조사를 보고 나경원 의원도 아마 행보를 결정할 걸로 보이고요. 내부적으로도 그런 거 뭐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거나 여론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 연휴 그쯤에서 출마 여부 발표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군요.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천하람 변호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 결정하셨습니까? 그 최고위원. 뭐 결정하면 바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뭐 예. 지금 뭐 높으신 분들도 다 망설이고 계시니까요. 뭐 저도 분위기 보고 조금 더 이제 시간을 갖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나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거리가 되면서 부상하면서 유승민 전 의원 존재감이 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좀 매스컴에서는 좀 많이 이제 조용해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 전 의원에게도 기회가 좀 있을까요? 네, 이게 저도 뭐 어떤 분 언론인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나경원 전 의원이랑 대통령실이랑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게 일부러 유승민 전 의원을 이렇게 그림에서 지워버리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전략적으로.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받고 저도 웃으면서 아니 우리가 그 정도로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었으면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한 70%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저도 웃었는데 뭐 그런 건 아닐 거고요. 다만 저는 유승민 전 의원에게 한 2번 정도의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2번? 예. 첫 번째는 지금이죠. 사실은 나경원 전 의원이 이렇게 약간 망설이고 있을 때 오히려 본인이 출마 의사를 던지면서 나경원도 나오고 다 나와라. 한번 붙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번의 어떤 그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조금 봐야 됩니다만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안 하는 경우입니다. 안 하면 유리할까요? 네. 안 하면? 안 하면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훨씬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커집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상 뭐 친윤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김기현 의원의 동무되고 안철수 의원의 포지션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만약에 나경원 의원까지 출마를 안 한다라고 하면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훨씬 더 뭐 주목을 받을 여지가 커질 겁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뭐 여지가 있다. 유승민 의원에게도. 예. 네. 자, 지금 당내 분위기가 좀 궁금한데요. 지금 현역 의원들 지금 대부분 좀 김장 연대 그쪽으로 이제 줄을 선 상태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역대 이런 대표 선거에서 이런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한쪽으로 쏠리고 있어서. 근데 이 분들 있잖아요. 현역 의원들 여기 줄 서고 있는 대부분이 다 이제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노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때 가서 이제 총선 때 가서 다시 버림을 받고 이분들이 대통령 측근들 아니면 뭐 검사 출신들 이런 분들이 이제 따뜻한 곳에 자리를 잡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뭐 그럴 여지도 저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예.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지금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도 보면 뭐 비윤이라고 할 만한 어떤 구심점이 사실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이 뭐 어떤 비윤인 것처럼 묘사되고 포지셔닝이 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다. 사실 나경원 의원이 어디 봐서 비윤입니까? 주류이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과 사실상 각을 세우는 일이 잘 없는 분인데 그건 오히려 그게 비윤 주자의 어떤 빈약함.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선택지가 없고 당내에서 존재감이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장제원 의원과 손을 잡으면서 뭐 이렇게 당내의 의원 모임 뭐 이런 걸 통해서 일단 의원들의 지지는 대부분 확보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당원들의 지지와 의원들의 지지는 또 좀 구분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당원들, 이게 80만이 넘어가는 당원들이 요즘은 뭐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시키는 대로 투표하시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지는 뭐 조금 더 여론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짧게만요. 뭐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윤 대통령 부부하고 그 나경원 부부 있잖아요. 네. 그 관계가 뭐 상당히 뭐 껄끄럽습니까? 그런 얘기가 자꾸 들려서 그 뭐 김건희 여사가 뭐 싫어한다는 나경원 전 의원이 싫어한다는 그런 얘기가 자꾸 들려서 그런데 혹시 들으신 얘기가 있나요? 이와 관련해서? 뭐 그거야 이제 소문이겠죠. 그냥 뭐 소문. 진위 여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뭐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어제 대구 서문시장 찾았는데 상당히 이제 올해 들어서도 적극적인 행보, 공식적인 행사만 벌써 4차례, 5차례 이렇게 갖고 있는데 마치 어제 그 행보를 보고 대선 후보 같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김건희 여사의 행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대통령 배우자가 뭐 설을 앞두고 뭐 시장에 가고 행보하고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서문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댁에서 가까운 시장도 아니고 우리가 대구 서문시장 같으면은
보수 진영에 있는 주로 이제 큰 정치인들이 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나 아니면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결단을 앞두고 참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큰 선거를 앞두고도 찾고.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배우자가 단독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또 어묵까지 드시고 이런 거는 약간 이례적인 일이긴 하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대구 경북에서 이제 한때 임기 초에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흔들렸다가 최근의 추세들을 보면 조금 안정화되는 추세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배우자 입장에서도 뭐랄까요, 약간의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고 예. 이런 추세를 좀 공고화하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행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신감의 발로다 이런 행보. 네. 하지만 뭐 대선 그 후보 시절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허위 경력, 뭐 허위 논문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뭐 당선되더라도 조용히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분명히 국민 앞에 얘기를 했는데 이런 너무 떠들썩한 행보. 좀 좋지 않게 보는 그런 시선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애당초 저는 그게 되게 애매한 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예. 배우자가 그러면 어디부터가 아내의 역할이고 어디부터 공식 행보인지 이게 참 선을 긋기 어렵거든요. 그러네요. 예. 저는 그렇다면 이제라도 김건희 여사께서 어떤 뭐랄까요, 그 얘기를 조금 뒤집거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뒤집고 내가 대통령 배우자 막상 해보니까 해야 할 역할이 많다. 임기 동안만 좀 양해해 주십사. 네. 뭐 이런 어떤 좀 명확한 대국민 메시지를 한번 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성남 FC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제 받고 나왔고 오늘은 또 신년 기자회견을 또 가졌고. 자, 이 대표 수사 검찰 향후 행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검사하면은 뭐 무조건 구속영장 청구할 건데요. 기소가 아니라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한다고요? 바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뭐 180억에 가까운 뇌물 사건입니다. 이 정도 되는 사건을 실무상 영장을 청구를 안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검사라면 당연히 영장을 청구할 텐데 예. 다만 한 가지 요소가 이제 민주당에서 그 불체포 특권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오늘 이재명 대표도 아니 경찰복 입은 사람들이 뭐 경찰복 입고 이렇게 뭐 탄압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불체포 특권을 적극 활용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이거 뭐 약간 구속영장 청구해봤자 큰 의미 있겠나라는 고민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대장동이랑 좀 엮어가지고 한 번에 영장 청구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뭐 전망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장 청구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저라면 당연히 할 겁니다. 만약에 청구를 하면 네. 국회에서 지금 회기 중이죠. 그렇죠. 회기 중이니까 체포동의안 또 여기서 아마 부결이 될 테고요. 아무래도. 네. 그러면 또 이제 방탄국회 비난이 또 쏟아질 테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구속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좀 정치적으로 좀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검찰 측에서는 정부 측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뭐 정치적인 이득도 이득이지만 검찰 입장에서도 신병 처리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라면 영장을 차라리 나눠서 여러 번 청구를 해서 도저히 민주당으로서도 너무 한 뭐 두 번, 세 번 어떤 방탄을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이게 어차피 검찰이 청구한다고 해서 뭐 바로 발급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계속 조작 수사다, 뭐 검찰이 함정을 팠다 이러고 있는데 정말 이게 조작 수사인지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라고 뭐 하지 않을까?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그 민주당의 당헌 80조였나요? 거기 왜 뇌물 같은 뭐 개인사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기소가 되면 당무가 정지가 되는 거죠. 지금 네, 민주당 맞습니다. 당원이. 만약에 이제 검찰 측에서는 100% 이제 기소까지 갈 거 아니에요. 구속영장은 몰라도. 100% 기소죠. 100% 기소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은 지금 체포도 동의를 안 해줄 거기 때문에 이 당헌 80조야 뭐 저는 뭐 당연히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외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당무위원회에서. 근데 당무위원회가 네 웃기는 좀 재미있는 게 당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또 당대표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그냥 예외를 인정하고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전망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28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2023년 개묘년 새해를 맞아서 지역의 단체장을 연결해 신년 인터뷰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봉화군으로 가봅니다. 봉화군에 박현국 군수 연결돼 있습니다. 박현국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 우리 봉화 군민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먼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개묘년 새해는 토끼가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 군의 풍요와 번창이 가득하고 만사를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도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 지난 2022년 한 해 봉화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성과 몇 가지만 좀 간추려서 요약해 주시죠. 아, 네. 지난해 위기의 봉화를 되살리는 구민의 간절한 염원 아래 민선 8기 군정을 성공적으로 출범하고 국민의 권리 신장과 국민소득 1조 원 시대 신을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기반을 확실히 닦아왔습니다. 네. 국민과 소통을 위해 식계 읍면과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고 맞춤형 친절교육, 민원인용 형사주차장 확충과 같은 민원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서 국민 중심의 행정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인 봉화 베트남 마을 조성 사업은 지난해 12월 베트남 국가주석과 면담을 갖고 뜨선시와 우호협력 강화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추진에 여건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네. 3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개최한 은어축제와 송이축제는 27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165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면서 지역 경제 효자 노릇도 톡톡히 해냈습니다. 예. 또한 지난 한 해만 총 29회의 수상과 공모사업 선정으로 855억여 원의 재정 인센티브도 획득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2023년 본 예산은 5,120억 원으로 확정되어 봉화군 개청 이래 처음으로 본 예산 5천억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 예. 봉화도 예산 5천억 시대를 열었군요. 올해부터. 예. 자, 올해 개묘년 새해 어떤 부분에 특히 역점을 두고 봉화 군정을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아, 네. 원래는 미래형 영능 기반 구축, 활력 있는 지역 경제 기반 마련, 인구 유치 기반 확대,
풍부한 산림 자원 활용, 사계절 테마, 국제관광벨트 완성 등 10대 군정 운영 방향을 세웠습니다. 네. 봉화형 스마트팜 기반 조성 사업과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비롯해 우리 농업의 체질 변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과감히 투자할 계획입니다. 네. 또한 관광산업 역시 고부가 가치 시장으로 국민 소득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육성해야만 하는 미래 먹거리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봉화 베트남 마을 조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여 한국 베트남 간 국가 사업화에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내고 분천 산타 마을의 관광 콘텐츠를 대폭 강화해 해외에서도 찾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또 함께 명호면 만리산 이르는 만리산 산악 레포츠 단지 조성으로 봉화의 특색을 살린 사계절 테마 국제 관광 벨트를 완성해 관광 산업을 농민 산업과 더불어 지역 경제를 이끄는 양대 축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예. 자, 봉화군 역시 지방 소멸 위기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새해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나가시겠습니까? 예. 우리 봉화는 과거 인구가 12만 명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인구는 3만 명 유지에도 어려울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예. 우리 군에서도 당면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 인구전략과를 신설했습니다. 예. 그간 부서별로 연계성 없이 이루어지던 인구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인구정책 추진의 안정적 재원을 마련을 위해 중앙과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구정책 공모사업비와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도시와 시골로의 삶의 터전을 동시에 유지하는 두얼 라이프 시대에 발맞춰 지난해 공모에 선정된 두 지역 살기 기반 조성 사업과 경북형 작은 정원 조성 사업을 통해 다지역 거주를 원하는 도시민과 예비 기농 기촌 인구 유치를 위한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들을 위한 휴식 여가 농촌 체험 복합 공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네. 또한 농촌 빈집 정비를 통한 도시민 임대 방안도 강구해 도시민 인구 유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예, 박현국 봉화군수와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올해 계획 말씀하실 때 스마트팜 기반 조성 사업 그리고 봉화 베트남 마을 조성 사업 두 가지 큰 사업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스마트팜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리 봉화군은 봉화 회절이 이르네 올해 23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사업비 204억 원을 투입해 약 10헥타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농업정책이 토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추진됐다면 미래의 농업은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 첨단 시설로 연결되는 스마트 농업이 필수적인 흐름입니다. 네. 봉화는 디지털 전환에 강한 청년 농업인에게 저렴한 임대형 스마트팜을 공급해 영농 기술을 축적하고 고부가 가치 농업을 지향하는 봉화형 스마트팜 모델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특히 올 한 해만 71억 원의 사업비로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실습장과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해 딸기, 토마토 등의 시험 재배를 통한 우리 군의 여건에 맞는 스마트 농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과 기존의 경험이 많은 지역의 농업인이 서로 소통하고 자신들의 농업 자산을 공유하여 봉화군이 스마트 선진 농업의 핵심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네, 스마트팜 기반 조성사업 청년 인구 유입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베트남 마을 조성 사업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난 네. 연말이었죠. 응우엔 수원푹 베트남 주석도 만나셨는데 직접. 자, 이 사업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현재 베트남 국민들이 존경하는 리 왕조의 후손인 화산리시의 유적인 충녀당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우리 봉하군 봉성현 창평리에 남아있고 네. 그 직계 후손들도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인연은 고려시대부터 이어진 유구한 역사의 발자취를 발전시켜 한국, 베트남 양국 간의 우호 증진과 관광의 유치, 국내 베트남 다문화인들의 교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베트남 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구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해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방문하고 베트남 국가주석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또한 박민성, 뜨선시와 우호 교류협도 체결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주석과의 만남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보다도 앞서 진행될 만큼 베트남 측에서도 적극적이었으며 예.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 예,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올해도 베트남과의 지속적인 문화 교류를 추진하고 베트남 마을 조성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협력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아유,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 주시죠. 네. 새해는 그동안 성과들을 잘 갖고온 우리 국민의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이 잘 살아야 지역 상권이 살고 지역 상권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나며 일자리가 늘어나야 인구가 늘고 결국 봉화군이 살아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욱 어려운 여건이 예상되지만 지금까지 쌓아왔던 노력의 결실 속에 한만 봉화 국민과 600여 공직자들의 역량과 저력을 발판으로 위기의 봉화를 되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위기의 봉화를 되살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저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군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봉화군 박현국 군수였습니다. 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진보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전국적인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예, 오늘 오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전문을 읽어봤는데 네. 그 기자회견문 전체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마치 여당 대표 혹은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문을 읽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야당 대표로서는 좀 아쉬움도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아쉬운 면이 있다. 왜 아쉽다는 거죠? 일단은 민생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긴 부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 결국 민생 챙기는 건 정부 여당이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그 몫은 그 성과는 결국 정부 여당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민생을 챙기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국가 미래 비전에 걸맞는 큰 아젠다를 제시하고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국가 미래를 그리고 정치를 가져가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선거제도 개혁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뛰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그런 아쉬움. 오늘 내용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정부 여당에서 먼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 사실은 미래 비전 아젠다 구체적으로는 선거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그런 얘기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다. 예. 네, 임미애위원장 그런 내용이었고. 이게 예. 경북의 입장이어서 아마 더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수도권에서 이 기자회견문을 봤다면 지금 제가 느끼는 아쉬움보다는 잘 짜여진 내용에 대해서 만족할 텐데 이제 경북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정치개혁을 통한 대한민국의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 그 역할을 정치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주장을 계속 했었는데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네,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으로서 이런 아쉬움의 말씀을 해주셨고 그 선거제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오늘도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꼭 중대선거구제만이 선거제도 개혁의 좋은 방향은 아니다. 뭐 다른 좋은 방향도 있다.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있고 다른 방향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던데요. 제 기억에는. 맞아요. 예. 기자 질문 답변 중에 꼭 중대선거구제 방식이 아니더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비례성을 확보하는 거 이것도 가능하다. 이 얘기는 맞습니다.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비례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지금 47석으로 제한되어 있는 비례 의석수를 가지고는 충분히 그 비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발 좀 더 나가서 예를 들면 의석수를 그 한 10% 늘려서 그 비례성을 충분히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30석만이라도 늘렸으면 좋겠다. 네,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소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선거구제 문제를 우리가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오늘 뭐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참 풍부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대통령 안보관에 대한 그런 얘기도 있었고 야당 말살 책동 중단에 대한 요구도 있었고 대통령의 3대 개혁에 대해서 또 30조 원 규모의 민생 프로젝트 또 개헌까지 아주 내용이 많은데요. 우리 임미애 위원장님 이 중에서 뭐 어떤 얘기 꼭 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경제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이 농촌 사회는 실제로 우리가 IMF를 겪었을 때도 그 여파가 한 1년이나 2년쯤 뒤에 왔거든요. 예, 저희가 경제 순환 턴이 수도권보다는 굉장히 좀 느린 편이어서 그 충격이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수도권에 여러 이렇게 사람들의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만나보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단기 자금을 그 금융권으로부터 빌리지를 못해서 불법 대부 업체라든가 뭐 이런 그런 데를 통해서 돈을 빌리다 보니까 이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공장 문을 닫는 것이 지금 이 상황을 그 돈을 빌려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공장 문을 닫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방안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을 닫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저는 올 그 중후반기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 경제 그 하락의 체감도가 느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재명 대표의 오늘 회견에서 총 30조 규모 긴급 민생 프로젝트 제안했잖아요. 그러면서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하자. 지금 갑자기 이자가 높아지면서 이게 월급의 상당 부분을 이제는 이자 갚는데 허덕이고 있으니 지금 실제로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정부가. 근데 전월세를 얻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이 없어요. 그러니 유주택자들 대상으로만 이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월세 대상자들을 전월세들이 낸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도 좀 하자. 그다음에 저신용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이나 대부업에 굉장히 시달리니까 제도권에서 개인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보증이나 뭐 지원 이런 것들을 좀 늘리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줘야죠. 국가에서. 예, 그렇죠. 그리고 제가 눈에 띄는 건 경제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국회, 정부, 기업, 노동계가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하자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은 대통령이 해야 되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이건 누가 제안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만큼 위기이니 이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저는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영수회담 제안을 했는데 오늘 오후에 보니까 그 논평이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요? 네네. 대통령실에서 논평 나왔는데 보니까 대통령이 총재를 맡던 시절에나 있었던 일이다. 영수회담. 영수회담은. 예, 거절하는 의사를 비쳤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하면서 협력이나 협치라는 단어가 없다. 다수 의석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기자회견문이었다. 이렇게 논평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논평이다. 왜냐하면 영수회담도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처음이 아니라 여러 차례 제안을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이 8개월이 넘도록 그렇습니다. 아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건 실제로 대통령이 야당과 함께 협치해서 이 국정을 난국을 풀어나가겠다라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제일 야당 대표를 이렇게나 오랫동안 안 만났던 적이 과거에 없었죠, 대통령이? 없었죠.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거는 건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단독으로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그리고 대통령이 함께 만나서 우리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민주당은 충분히 협력할 의지가 있는 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이번에도 영수회담 요청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거절하는 것이 과연 맞나. 참 옹졸하다. 대통령 선거 아직도 치르고 있나 이런 생각 좀 합니다. 근데 뭐 한간에는 대통령이 그러니까 야당 대표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싫어한다는 그런 얘기도 좀 있고 해서요. 있어요. 있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런 얘기 저도 들었는데 뭐 야당의 대표라기보단 피의자 신분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아직도 본인이 검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검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야당의 대표를 피의자니 뭐니 이런 얘기 해가면서 영수회담을 안 하는 거고요. 본인이 대통령이라는 의지가 분명하고 인식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상대가 누구라 할지라도 야당의 대표면 당연히 만나야지요. 그러니까 뭐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싫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라는 자리 자체가 모든 걸 다 품고 안고 가야 되는 자리여서 맞습니다. 싫은 사람도 좀 만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자, 화요일이었죠. 그저께였네요. 이재명 대표 이제 검찰 소환 응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환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야 좀 말도 안 되는 그 소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대표님 조사받고 나서도 어차피 기소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루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처럼 저는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기소는 하되 불구속 기소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그렇게 되면 이게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죠. 결국은 이미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검찰이 야당을 옥죄어 오는 방식으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바램과 내지는 추측컨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실제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대장동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대선판을 힘들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대장동이 50억 클럽 얘기가 오고 간 뒤에 이게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김만배 씨가 자해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온 거는 언론인들에 대해서 돈을 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도 어느 한 구석에서 이재명에게 돈이 지급되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사건을 조사를 하려면 진술에 의한 게 아니라 자금을 쫓아가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거기다가 소환조사 돌아서서 하는 말이 이재명 아들에 대해서도 다시 재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완 수사가 아니고 재조사거든요. 이거는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아, 예. 네. 그래서 저는 선거 한번 치르고 이런 식으로 온 가족을 탈탈 터는 것이 과연 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게 바람직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것도 승자가 패자를 향해서 한다는 그러게 게.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네. 이제 좀 더 이상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조금 전에 그 천하람 변호사는 뭐 기소는 뭐 당연한 거고 구속영장도 자기가 검찰이면 100% 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요? 이 사건 자체가 금액이 워낙 크지 않냐. 180억 원대 뭐 뇌물 사건이니까 일단은 무조건 구속영장을 칠 것이다. 자기 같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임미애 위원장님은 그렇게는 보지 않으시는 거군요. 예. 네. 구속영장까지는 안 칠 거다. 근데 만약에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치면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또 그 체포 동의안 부결시키고 뭐 이른바 방탄국회 되겠죠. 그쪽으로 가야 예. 되는 겁니까? 이게 만약 정당한 구속영장이라면 그것을 피해갈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이것이 구속영장을 칠 만한 사안인가. 사실 그리고 지금 정치와 정치인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벌였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사법적인 잣대로 들이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정치적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는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일이 좀 떠오르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당시 시군에다가 뭘 요구했었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군에서 투자를 할 때 BTL 방식 혹은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그들의 투자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군이 사업을 해라라는 것이 그 당시에 행정의 방향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의성군에서도 노인요양병원을 지었거든요. 예, 군비와 국비와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공사를 했고 그리고 그 대신 20년 동안 운영권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그 민간 참여자에게. 그러니까 정권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식도 많이 바뀌는데 이 사업이 당시에는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당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공무원이 전국 순회를 하면서 강연회를 다녔어요. 얼핏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물론 근데 박근혜 대통령으로 바뀌었지만 바뀌면서 이게 다시 수사가 됐고 그래서 당시 이 일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이 법적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남은 얘기는 다음 주에 또 하는 걸로 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이었습니다.